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이론 및 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시험 출제 유형과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은 첫 번째 과목이 공중보건학, 두 번째 환경위생, 세 번째 식품위생, 네 번째 위생곤충, 다섯 번째 의료관계법규, 이렇게 5과목으로 분류되고, 실기는 필기가 기본이 된 것 중에서 주로 그림 문제로 출제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은 환경위생, 먹는 물, 세 번째 식품, 네 번째 곤충, 이렇게 해서 분류돼서 출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국가에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기라든지 필기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실기 합격하고 나서 뭐 2년 유예 기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위생사는 그렇지 않고 하루에 필기하고 실기를 다 보는데, 필기를 아무리 다 100점 맞았다든지 또는 실기가 100점 맞았다든지 이러더라도 100점을 다 맞으면 합격되는 게 아니고, 실기는 필기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그러면, 필기는 5과목 중에서 공중보건학이 40문제, 환경위생학 60문제, 식품은 50문제, 위생곤충은 30, 의료관계법규 30. 의료관계법규는 법규 시간에 얘기할 텐데, 그냥 의료관계법규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사에 관한 법, 감염병 예방법, 식품위생법, 먹는 물, 폐기물, 하수도, 여기에 대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까지 해서 이 5개를 합친 것이 의료관계법규라고 하는데, 이 과목마다 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어떻게 합격 기준이 되는 거냐 하면 60점 이상 평균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필기가 합격된 다음에 실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 먹는 물, 식품, 위생곤충 해서 이것도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다 말았던 건데, 필기시험이 다른 시험 같은 경우 합격하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실기를 보고 봤을 때 실기가 합격이 안 되면 필기시험에 합격한 그거를 몇 년 유예를 해주는데, 위생사는 그렇지 않고 필기가 합격이 됐다가 60점을 맞았는데 실기가 예를 들어서 60을 못 맞고 50이라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필기시험이든 여기 보게 되면 5과목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40점 이상을 못 맞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39점을 맞게 되면 평균이 아까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그랬는데, 60점이 넘더라도 과락 과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예를 들어서 90점을 맞았는데 한 과목이 39점 맞게 되면 필기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실기를 그날 다 오전에 필기 보고 오후에 실기를 보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필기를 아까 평균이 높았고 과락 과목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과락 과목이 그러니까 39점을 맞은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실기가 평균이 90을 맞았더라도 떨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문항수가 전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과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 위생곤충과 의료관계법규예요. 왜 그러냐면 문항수가 많은 환경위생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공중보건 이런 것들은 절대 과락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거든요. 오지. 그 다음에 아까 실기도 그림으로 출제된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별 의미가 없어 출제 경향이 그림을 나기도 하지만 글로 나기도 해요. 이렇다 이 소리죠. 이랬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오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라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기본이 다 끝나야지만이 실기를 풀 수 있는 문제로 유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할 때 보게 되면 필기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기는 한 10시간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해요. 이렇다 이 소리죠.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어려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실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실기를
못 찍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필기할 때 실기와 같이 겸해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격에서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수업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100점 만점인데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과락 과목이 다라 그랬었지요. 공중보건학도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도 그렇고 다인데 이 중에서 39점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위생사는 나중에 법에서 하겠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안 봐요. 이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실기는 5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50문제가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된다 그랬지요. 그랬을 때 하나가 2점이죠. 그러니까 몇 개를 맞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30개를 맞아야 되는 거죠. 50문제 중에서 30개만 맞으면 돼요. 그렇다고 30개 맞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60이죠. 여기에는 과락이 없어요. 환경위생, 먹는 물, 식품, 곤충에서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50개 중에서 30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방법은 이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수업 진행은 2016년 크라운 출판사에서 한 필기 시험 문제집과 그 다음에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실기 2016년 출간한 실기 이 책을 가지고 문제하고 이론을 다룰 건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책을 보게 되면 100점을 못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합격서는 뭐라 그랬냐면 60점 맞으면 된다 그랬죠. 가장 현명한 사람이 60점 맞고 합격하는 건데 60점 맞으려고 하면 쉽지만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문제집을 잡고 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완전히 소화시키면 100점 못 맞지만 90점 이상은 맞는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100점 맞아가지고 전국 수석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출판사의 책을 사다가 보게 되면 그걸 정확히 봤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대충 보게 되면 혼선이 올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책이 가장 오래됐지요. 그리고 보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오래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위생사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오래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한 것만 가지고 완전히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뭐가 되냐 그러면 60점 이상 맞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펴보시냐 그러면 20페이지 봐보세요. 공중보건. 그리고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페이지를 펴보세요. 공중보건학 1장 있죠? 공중보건학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보셔야 돼요. 공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목욕탕이 있다 그러면 개인탕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지요. 공중은 여럿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접근할 때 나라에서 보는 국가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서 보는 시험에서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답을 접근할 때 항상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답을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작년 2015년에 메르스가 돌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이랬는데 메르스가 A라는 동네에 도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 B 지역에는 암이 발생한다 그러면 암은 우리한테 옮겨지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업은 나라에서 어디에다가 맞추는 거냐 그러면 공중보건사업을 할 때는 메르스를 번지는 거기 지역에다가 방역을 한다든지 예방조치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접근할 때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받고요.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첫 번에 모른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5과목이 다 있잖아요. 5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가 다 연관돼요. 공중보건학이라고 여기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법이 관여하는데 감염병에 관한 법들이 공중보건학에서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 관련된 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료관계법규에도 있거든요. 그럼 의료관계법규에서 정석으로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한두 개가 공중보건학에
또 나요. 그러니까 중복되지요. 그럼 여기서 법규까지 다 완전히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진도가 못 나가지요. 그래서 한 바퀴를 여기까지 다 공중보건, 환경위생, 식품, 곤충, 의료관계까지 듣고 나서 모르면 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줄 치면서 따라오시고요. 여기 고딕으로 중요 표시도 해놨지요. 그리고 내가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 같이 따라서 하세요. 그럼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 정의가 있지요. 정의는 나라마다 그 다음에 학자마다 다 틀린데 우리는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WHO가 얘기하는 걸 주로 해요. WHO는 월드 헬트 오르가니제이션의 약자로 해서 WHO 그러지요. 이것은 이 기구는 언제 발족됐냐 그러면 1948년 4월 7일 날 발족됐어요. 그럼 여기서 48년 4월 7일 날 발족됐기 때문에 오늘 가서 달력을 보시게 되면 거기 4월 7일이 세계 보건일로 돼 있어요. 그럼 시험에 4월 7일이 어떤 거냐 객관식으로 날 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요? 세계 보건일이죠. 그래서 세계 보건일은 며칠이냐 이렇게 되게 되면 4월 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하지. 거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는 거고 우리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걸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건일을 4월 7일을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오늘 가서 한번 달력 보세요. 국가에서 출간한 그 달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럼 WHO가 어느 본부가 어디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고 이런 것들은 뒤에 공중보건 시간에 행정 파트 있죠. 거기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948년 4월 7일이 WHO가 발족된 날이고 우리나라는 1년 뒤에 1949년 65번째로 거기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중요 표시 같이 해두시고요. 여기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WHO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줄 치시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마 고딕으로 다 있을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다음 줄 보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육체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강의 발달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WHO가 얘기한 걸 했다 그랬었지요. WHO는 건강의 정의를 첫 번째 육체적,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신적, 세 번째 사회적, 안녕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19세기 전에는 육체가 안 아프면 안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육체 이꼴 신체 그래도 되죠. 안 아프면 안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안 아파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 아파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전해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WHO가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뜻만 요렇게 항목만 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2015년에도 났고 잘 나는 것이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을 잘 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안 아픈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정신적 안녕이라는 것은 사회적 안녕과 직결돼요. 쉽게 말하면 학생이면 여기 동영상 들어서 위생사를 보려고 하는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왜 동영상을 보냐 그러면 빨리 합격하려고 돈을 들여서 듣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나서 매일 딴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신이 올바로 배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은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목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보탬이 되지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 안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것이 없게 되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 몇 번 났던 건데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각자 위치에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부면 주부답게 일을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춤바람 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구나 같은 위치에서 직장인이면 자기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보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 위치에서 각 신분에 맞게 자기 위치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회적 안녕이 답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 이거를 답을 찍으면 된다 이거죠. 작년에 사회적 안녕이 어떤 건가 이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동영상은 지금 빨리 찍어야 빨리 읊지요. 읊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이거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지금 따라하면서 반드시 1시간 그 다음에 학생이 들었다. 그럼 반드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야지만이 기억에 남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내 실력이지 학생들 실력 아니에요.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본인 실력 아니에요. 이해를 시킨 건 선생 실력이라고. 그럼 이제 그것을 본인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본인 몫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것은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과 직결되는데 정신이 올바로 베끼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분에 맞게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또 난 책도 있어요. 사회복지가 잘 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우리가 뭐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 이게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일명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고요. 이걸 만약에 건강의 정의를 순서를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육체는 신체지요. 육체 이꼴 신체. 그 다음에 정신은 누가 돼요? 심신이지요. 심신이 일면 누가 되는 정신적 안녕이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 안녕이라는 것은 심신이 이거죠. 정신적 안녕은 심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생활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을 저기 1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발달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때 할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19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19세기에 일명 정신적 안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19세기 전에는 육체적 안녕이라는 거고요. 19세기 전에는 육체만 안 아프면 안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신적은 19세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이 20세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1900년 이후부터 우리는 뭐라니 현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20세기에는 뭘 얘기했냐 그러면 사회적 안녕. 바꿔 말하면 생활 개념에 초점을 맞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생활 개념 이꼴 사회적 안녕. 그래서 19세기 저는 육체. 그 다음에 20세기는 누가 되냐 그러면 사회적 안녕. 바꿔 말하면 생활 개념으로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생사는 거기까지 깊이 날 확률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왜 그러냐면 위생사는 공개를 안 하죠.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은행식이라고 해서 100% 거기서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 개를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중요 표시해주는 문제라든지 뒤에 보게 되면 모의고사가 있지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기출문제가 학생들이 보고 나면 이렇게 어떻게 났다. 이걸 내가 복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똑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베껴놓거나 그대로 갖다가 국시원에서 한 걸 보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대로 내가 그걸 유출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와서 어떻게 했다. 나왔다. 그러면 그거와 근접하게 복원시킨 문제예요. 그럼 이제 내용은 뭐가 되냐 토시 같은 건 틀리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모의고사에 있는 거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두 개가 실제 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해마다 몇 개씩은 집어넣거든요. 이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어렵게 나오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육체적 안녕,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 표시했죠? 그럼 영적 안녕은 들어갔느냐? 영적 안녕은 뭐가 되냐 그러면 영적 안녕은 안 들어갔어요. 집어넣으려 그랬었는데 여러 국가 가입된 나라들이 넣자 그러는 학자도 있고 넣지 말자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를 찾아라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인데 앞으로 추가돼야 될 내용 그런다 그러면 영적 안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추가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론이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사회적 안녕까지 다 봤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정의 보세요. 공중보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지요. 그런 거 첫 번째 보게 되면 줄에 중요 표시해 두세요. 공중보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지역사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지역 그 다음에 더 크면 누가 돼요? 나라가 있고 더 크면 WHO가 다루는 누가 된 세계가 되는 거지요. 그 세계인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건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세계인들의 건강은 WHO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작게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나라 그 다음 더 크면 세계인데 우리는 시험 대비로 해서는 지역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는 지역사회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상은 누가 된다고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된다고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공중보건은 첫 번째 거기 중간에 예방을 중점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우리가 치료를 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끊어보시고요. 그럼 이거 외에 목적이 있죠. 공중보건은 예방이 목적인데 3대 요소 또는 3대 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돼요. 그럼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이지.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수명 연장, 건강 증진 그렇게 배웠을 텐데 그렇게 오지 마시고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되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됐다. 수명 이꼴 생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제 그거와 연결시켜서 양가로 네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공중보건과 임상의학 차이가 있죠. 일단 보고 나서 책을 안 보셨을 테니까 일단 보고 나서 여기다 쓰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가보세요. 공중보건은 있고 임상의학 있죠. 첫 번째 대상이 지역사회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지역사회인데 여기 보게 되면 지역사회 대상이 전체 주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상의학은 누가 되는 거예요? 환자 또는 개인이죠. 그 다음에 목적 보게 되면 질 예방인데 아까 예방을 있으면 우리가 하나 찍으라면 예방이지만 거기서 목적 3대 인자 또는 그러기도 한다 그랬었죠. 그럼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 표시해주고 병원은 임상의학은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지요. 진단 근거는 보건통계, 임상검사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공중보건학이 지금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중보건학에서 지금 임상의학이라는 걸 쉽게 병원이라고 병원 가서 여러 가지 하는 행태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공중보건학이 있겠고 임상의학이 있지요. 임상의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원 가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 소리죠. 공중보건 대상은 지역사회, 여기 대상은 지역사회 누가 된다고 전체 주민이 되는 거지요. 주민이 되는 거고 반면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임상의학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병원을 혼자 가요? 아니면 때려 몰려가요? 혼자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또는 누가 되냐 그러면 환자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반면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중보건 목적하면 예방이 하는 거라 그랬지 아까.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 그리기도 하고 3대 인자 그리기도 해요. 인자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보세요. 첫 번째 누가 되냐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저기 2장 가서 환경위생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섰죠. 그래서 소화기 질환, 예를 들어서 소화기 하게 되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위를 통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 소장, 대장을 거쳐서 똥으로 나가는 이 기관을 통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는 시험대 비용으로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소화기 질환 그래요. 뭐 간이나 뭐 신장 이런 것도 소화기 계통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 입으로 들어가서 경부지요. 위 거쳐서 일명 소장, 대장 이렇게 거쳐 나오는 이 기관 중에서 발생하는 거를 소화기계라고 일반적으로 접근을 답할 때 생각하면 되고요. 호흡기는 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기관지, 그 다음에 누가 돼? 여기까지 상기도, 폐, 하기도 여기까지 관련된 거를 호흡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주위에서 옌병이 걸려서 죽었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요. 그러면 옌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이것을 장티푸스 그래요. 그럼 장티푸스로 걸려서 죽었다는 거를 못 들어봤지. 옛날에 어느 방송인가 사극에서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뭐 옌병알 그런 말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장티푸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장티푸스는 소화기지만 열이 펄펄 나요. 그래서 장티푸스 옌병알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열이 펄펄 나는 그 질병 걸려 죽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나쁜 걸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옌병이라는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세균성 이질로 죽었다는 뜻을 그런 말을 못 들어봤죠. 그게 왜 못 들어봤냐 그러면 환경위생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수돗물에서 보게 되면 이상한 냄새가 나지요.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소화기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냄새가 나는 거냐 그러면 Cl2가 염소지요. 그럼 이것을 액화시켜요. 가스를 하는 게 아니고 0도씨 사기압을 액화시켜서 물에다 집어넣어요.
H2에다 집어넣게 되면 HOCl이 돼요. HOCl. 이것이 유리형 잔염소, 이것이 소독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에서 장티푸스라든지 장티푸스가 나오면 이제 계속 읊을 건데 공중보건학에서 파라티푸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붙여놓기를 증상도 비슷하고 균도 비슷해서 장티푸스 동생 파라티푸스 그렇게 붙여놨다 해서 항상 장티푸스가 나오면 파라티푸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또 살살 쭉쭉하는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없어진 이유는 이 소독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리형 잔염소를 했기 때문이죠. 수도꼭지에서 0.1 이상 나와야 되고 이것은 이제 환경위생 가서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정에서는 4.0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요거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하게 되면 뭐가 되냐? 진도 못 나가죠. 환경위생 가면 이것이 주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해요. 이따 이 소리죠. 그러면 HOCl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H 플러스 화학기호 그 다음에 Cl 염소이온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지요. 화살표를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 화학기호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을 거가서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냄새가 나는 거냐 그러면 Cl2가 물에 녹아서 염소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됐지요. 이랬을 때 수도꼭지에서 잔염소 기준치를 수도꼭지에서 0.1 이상 나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지요. 환경위생과 자세히 할 건데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는 4.0을 넘지 않도록 집어넣어야 돼요. 이랬을 때 수도꼭지에서 탁 틀었을 때 남아있던 잔염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 이러면서 Cl이 뭐가 되냐 바로 역반응을 한다 그래요. Cl2로 되면 우리가 Cl2라는 것이 플라스틱 태웠을 때 그런 냄새 같은 거지 염소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소화기균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소화기균을 죽여서 줬기 때문에 이 질병 소화기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할 건데 자 2015년에도 났었어요. 우리가 맨 첫 번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요. 그 다음에 BCG 예방접종, 결핵 예방접종도 하고 이렇게 일명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주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요. 이런 예방접종하고 우리가 표준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거 맞는 것이 법적으로 뭐 이렇게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면 국민의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표준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어린아이들을 맞추게끔 돼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음으로 인해서 호흡기, 소화기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소화기는 왜 없어진 거냐 그러면 물을 갖다가 소독해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이 많아요. 아니면 똥 푸는 화장실이 많아요. 수세식이 많지요. 그것은 파리가 옮기는 것이 소화기거든요. 그랬을 때 파리를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소화기가 일명 줄어드는 한 영향도 있어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곤충학에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어떤 곤충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약을 뿌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뿌린다는 것은 인체에서 발암물질 그러지요. 그럼 우리는 발암물질을 뭐 여러 가지가 뭐 담배에도 발암물질이 있겠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분비 장애물질 또는 발암물질 해가지고 벤조피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고 성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암물질하고 내분비 장애물질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유해하다. 그런데 우리가 인체가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다 뭐가 되냐 그러면 저기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수라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 또는 뭐가 되냐 그러면 WHO가 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시험 대비를 하는 거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가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다 질병을 유발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면 발암물질이건 또는 내분비 장애물질이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들을 아까 그 똥 푸는 화장실 같은 것들이 근원 없으면서 소화기를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어떤 게 나오는 거냐 곤충을 바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기라든지 또는 개미 같은 게 요즘 잘 나요. 작년에도 하고 이랬던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가장 좋은 방제 방법 찾아라 그러면 발생원 및 서식처를 없애는 거예요. 바퀴는 잡식이기 때문에 뭘 없애야 되는 거냐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안 오죠. 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리가 소화기를 옮기는 기적전파의 대표적인 거지요. 그런데 파리를 없애려고 그러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발생원 및 서식처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수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이래서 소화기가 없어졌고 호흡기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두 번째 누가 돼요? 옛날에는 사극에서 보게 되면 60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 평균 수명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4, 5세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74세가 아니고 80, 한 4, 5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충 한 84. 몇 세 되죠. 한 84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78세 되지요. 그렇게 오래 산 이유는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누가 돼요?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됐다 보니까 누가 돼요? 세 번째, 수명이 연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명이 이꼴 뭐라 그래요? 생명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었냐? 그러면 이렇게 배웠어요. 질병 예방. 학교 공중보건 책은 다 수명 연장, 건강 증진 그랬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질병을 예방하다 아까 소화기, 그 다음에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호흡기를 없애는 거라 그랬지요. 이렇게 없애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되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됐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면 이것이 연상기법으로 외우는 거는 안 잊어버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러면 공중보건학의 3대 인자 찾아라 또는 목적 찾아라 그러면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병원은 왜 가는 거냐 그러면 치료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까지 치료예요. 치료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단 근거가 있어요. 공중보건학 진단 근거는 보건통계예요. 보건통계다 이 소리죠. 그럼 보건통계에는 공중보건학의 저 뒤에 있을 텐데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발생률, 유병률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지역이 위생적이고 어떤 나라가 잘 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건 세계인들의 보건은 누가 담당하는 거라 그랬냐 그러면 아까 WHO가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모든 가입한 나라들이 매해 영아 사망률을 내 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면 WHO에다가 그걸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영아 사망률을 WHO에 우리나라는 아까 1949년 65번째로 가입했다 그랬지요. 영아 사망률을 WHO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영아 사망률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대충 한번 보게 되면 영아 사망률은 분모가 출생수, 분자는 영아 사망자 수예요. 영아 사망자 수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수, 요 옆에 쓰는 거를 상수 그래요. 출생수, 영아 사망률은 분모가 출생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계속 골플 거기 때문에 빠르지만 반복하니까 반복 효과를 누려서 하게 되면 외울 수가 있어요. 출생수, 영아 사망자 수. 영아라는 것은 1년이 안 된 말 그대로 영세예요. 여기서 시험 대비를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만으로 따지는 나이예요. 우리나라 같이 태어나자마자 관행상 1살.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이 설이죠. 그럼 이틀 만에 1살 더 먹는 이런 나이가 아니고 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출생수분의 영아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옆에 쓰는 건 상수 그러는데 이것을 1000명당 하는 거예요. 그럼 1000을 계속 이제 할 건데 1000을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써요. 관행상 10의 3승 그래요. 그럼 이제 1000분의 1은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럼 여기다 1000짤 붙여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분모에 가서 동그라미가 3개가 붙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3이 붙으면 옆으로 가서 3개가 붙어다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쓰는 거냐? 하나의 관행이에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를 1000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통계에서 조자가 붙게 되면 1000을 써요. 그런데 영아 사망률은 1000을 쓰더라도 조자를 안 묻혀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영아 사망률은 상수 1000명당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출생수 1000명당 몇 명이 죽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 WHO가 보니까 10명 이하가 되게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쓰더라 이 소리죠. 그러면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건 요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임신과 동시에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뭐 검진도 하고 영양 가치가 높은 것들을 먹는데 옛날 우리 엄마 분들 같은 70, 80대셨던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다 그래요? 보게 되면 아기를 아침에 낳고 점심에 뭘 했냐 그러면 밥을 해라. 그때는 농번기가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바쁜 일손들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죠. 지금 같으면 학대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엔 그랬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되니까 병원도 가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못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아 사망률 같은 것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은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2016년 통계치를 보게 되면 한 대충 3명 정도 죽어요. 남자 여자 합쳐서 3명이라고요. WHO가 보니까 10명 이하가 되게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다 이 소리죠. 근데 우리는 3명이니까 상당히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저거지요. 선진국이지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정이 되는 거냐 그러면 영아가 적게 죽었다는 것은 모체가 결과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지요. 건강하면 그럼 모체 건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못 살 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냐 잘 살다 보니까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좋은 음식 같은 걸 먹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건강하니까 아기도 건강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낮아들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모체의 건강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나라 경제 상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건 통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찾아라면 진단 근거를 뭘 한다고요? 영아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 그럼 여기 임상의학은 뭐라는 거냐 그러면 검진하는 거죠. 청진기 가지고 검사하잖아요. 우리 가게 되면 맥박 뛰나 안 뛰나 또는 청진기 가지고 심장 뛰나 안 뛰나 혈액 받아오시오, 오줌 받아오시오 이런 것들 하지요. 이런 것들이 병원 가면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공중보건 쪽에다 중요 표시를 했지 임상의학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요. 그럼 임상의학은 왜 하는 거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목적 또는 3대 인자는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골골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소화기 호흡기로 많이 앓는 사람이 없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 깨끗이 됐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되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됐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단 근거는 보건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 보건 통계를 가지고 보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 이 소리죠. 아까 우리 메르스가 돌았다 그러면 호흡기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전파를 차단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다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보건 통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상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5위로 올라와 보세요. 양가로 첫 번째. 거기 보게 되면 아까 요거랑 양가로 네 번째랑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윈슬러 교수가 나요. 작년에 2015년에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몇 문제가 났었냐 그러면 세 문제가 났어요. 상당히 많이 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났었냐 그러면 아까 우리 건강의 정에서 사회적 안녕의 뜻을 찾아라.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없으면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 이것 찍으라 했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했었냐 그러면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정의. 이거 잘나요. 그럼 윈슬러 교수가 정의한 것은 뭐가 되냐 공중보건 정의를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줄치면서 그냥 가만히 졸게 따라오면서 줄만 치지 마시고 같이 읊으세요. 그러면 나를 같이 내가 얘기하는 강의하는 거를 따라오게 되면 복습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나서 문제만 풀어봐도 되잖아요. 직장 다니거나 또는 학교 다니면서 이거 동영상 듣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렇게 또는 저 나중에 복습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동영상 들으면서 여기 나랑 같이 하세요. 보자고요. 조직적인 중요부시를 주고요. 이것도 낯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복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왜 문제은행식으로 내지만 똑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죠. 공동노력이에요. 채워넣기 돼요. 낯뜬 거예요. 공동노력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수명 연장, 중요부시를 끊어보세요. 끊어보라는 건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질병 예방, 수명 연장이면 누구랑 지금 같아요? 이거죠. 보세요. 누구냐 그러면 어차피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 외우라 했었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외워야 되지요. 그런데 누구도 또 외워야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공중보건 대상이라든지 목적, 진단 근거 외우라 했었죠. 그랬을 때 목적하게 되면 질병 예방, 요 질병 예방 있잖아요. 질병 예방 요거지요. 질병 예방하고 그럼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는 질병 예방, 수명 연장이나 생명 연장이나 그게 그거지요. 그럼 여기 우리가 공중보건 목적에 질병 예방 1번 있죠. 그 다음에 수명 연장 세 번째 있죠. 그럼 요걸 어차피 외웠으니까 요거 외워야 되잖아요.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 요거에다 그럼 요까지 끊어보고요. 뒤에 또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육체나 신체나 똑같은 거죠. 육체적과 그 다음에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 그랬지요. 그러면 육체적 이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공중보건의 정의를 라고 얘기한 게 윈슬러 교수예요. 그래서 윈슬러 교수는 지역사회 공동 노력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러면 윈슬러 교수. 그래서 연관을 시켜 세우는 거예요. 어차피 WHO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중보건학의 목적도 외워야 되는데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첫 번째랑 두 번째 외우는 거죠. 첫 번째를 요거를 먼저 외우든지 아니면 요걸 먼저 외우면 되죠. 공중보건학의 정의 중에서 누가 된다고요? 1번과 그 다음에 이걸 순서대로 했을 때 질병 예방, 수명 연장이지요. 그래서 질병 1번과 누가 되는 3번.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수명 연장을 어떻게든 두 번째로 외웠다면 순서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 공중보건학의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 그 다음에 WHO가 얘기한 누가 된다고요? WHO가 얘기한 육체적 이꼴 신체적 안녕이 육체 이꼴 신체 똑같은 거지요.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WHO가 얘기한 정의한 1번과 누가 된다고? 1번과 누가 되냐? 2번이죠. 이렇게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천천히 1번과 3번 이렇게 해서 묶어서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윈슬러 교수는 두 가지를 외우게 되면 따라서 외워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윈슬러 교수는 사회적 안녕을 아니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말을 안 했지요. 사회적 효율을 증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갔더니 헷갈리는 게 있더라. 그랬을 때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윈슬러 교수가 그랬다 그러면 얼른 거 찍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게 옆에다 아니라는 것도 잘 써놓으세요. 그러면 답 접근할 때 상당히 쉬워요.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게 공중보건 정의의 1번과 3번이죠.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WHO가 건강에 정의한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 줄 보게 되면 지금 이 공중보건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머리 아프게 외우지 마시고 우리 지금 하는 공중보건학과 환경위생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챕터들이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환경위생 하죠? 두 번째 누가 돼요? 감염병 관리. 우리 이제 공중보건학에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균이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감염병 그래요. 그럼 감염병 중에서도 A라는 사람한테 있는 균이 B라는 사람한테 가는 것을 전염병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것은 균이 들어가서 질병을 발생하는 것을 감염병 그러는 거고 이 균이 딴 사람한테도 퍼지면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한테 옮기질 않지요. 이것은 일명 뭐라 그래요? 비감염성 질환이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비감염성 질환은 성인병이 많지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잘 나요. 작년에도 났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병은 성인도 걸리지만 애도 걸려요. 이것은 뭐가 되냐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질환이에요. 몸이 약하면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혈압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 뒤에 다 있을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일명 감염병 관리하죠. 개인 교육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 여기서 치료는 조기 치료를 뜻하는 거예요. 전문적 치료가 아니고 우리 이제 앞으로 아까 공중보건은 예방이 목적이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나올 때 이런 치료는 전문적인 치료면 누가 된다고요? 공중보건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명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뭘 한대요? 간호봉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목적 아까 읊었다시피 뭐가 된다고요? 따라서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시켜서 해야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 시험을 보냐 그러면 위생사는 11월 원래는 12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보는 건데 국시원에서 따지는 일요일은 상당히 웃기게 따져요. 그래서 2016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이 될 수 있겠고요.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국시원에서 발표를 해요. 언제 시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법규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시험 보는 날짜 이런 것들을 시험 보기 전 90일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90일도 작년에 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제 그 시험 공고 같은 거 하는 거냐? 90일 전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나 또는 12월 첫째 주 일요일, 원래 12월 첫째 주 일요일날 보는 건데 국시원은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딸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 11월과 연결된 그 날짜가 있다 그러면 또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 맨 끝에를 또 자기네들은 그거를 12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본다네. 그렇게 계산을 이렇게 따진다 이 소리죠.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나 또는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 시험 날짜가 된다 이 소리죠. 그거는 이제 발표를 하면 그때 접수 같은 것들이 쭉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되냐 그러면 뭐 노력하는 건데 아까 여기서 외우는 걸 봤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수명 연장하는 거. 그러면 이제 2번도 됐죠. 그 다음에 한 거를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게 되면 공중보건 용어와 비슷한 것 했는데 이걸 다 외울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과 유사한 것은 사회의학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위생학도 되고 건설의학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임상의학 찾으면 돼요. 이것은 아니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병원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의학, 위생학, 사회의학, 건설의학 최근 들어서는 포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포괄은 우리가 공중보건은 예방이라 그랬지. 근데 예방뿐만이 아니고 조기 치료라든지 재활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포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괄보건의학 또는 포괄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거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누구 찍는 거냐 그러면 임상의학 찍으면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0페이지 다 끝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보게 되면 질병 발생과 예방 조치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 레벨과 클리커 교수가 뭘 얘기했나 그러면 질병의 자연사를 5단계로 나타냈죠. 질병의 자연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질병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소화기의 대표적인 질환이 장티푸스 이꼴 옛날 말로 말하면 옌병 그런다 그랬었죠. 그럼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장티푸스는 병원체가 살모넬라 타입이에요. 그럼 식중독 가면 살모넬라 식중독 이런 소리 들어봤지요. 살모넬라 식중독은 속종 미생물 앓을 때 살모넬라 속은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소화기계는 싸거나 토하거나 그런데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살모넬라 타입이 일명 병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속종 나를 때 속이 누가 된다고요? 살모넬라 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펄펄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고 잠복기는 일주에서 한 3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떤 거냐 아까 열이 난다 그랬었지요. 그 다음에 병원체는 언제 나가는 거냐 그러면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잠복기 때 많이 나가지만 소화기는 끝날 무렵에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병후복균자 또는 회복기 복균자 그런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을 치사율은 어떻고 이런 것들 쭉 막 해놓는 것을 그 질병의 자연사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레벨과 클리커 교수가 5단계로 나타내는데 보고 나서 칠판에다 내가 쓰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지요. 근데 그 레벨과 클리커 교수가 첫 번째 질병 과정과 예방 조치 있지요. 비병원성기 균이 안 들어갔을 때 어떤 조치를 하면 사람들이 예방을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예방 조치에서는 거기 뭐 적극적인 거지요. 아예 균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일명 안걸리라고 하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요즘 고시가 아니고 고수부지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죠. 이런 것들 할 때 보게 되면 그것이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 담배가 나쁘다 그러지만 담배보다 더 나쁜 것이 운동 안 하는 거다. 이런 말 하지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비만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또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아까 우리 물 끓여주고 물을 소독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누가 돼요? 위생적으로 질병을 안 걸리게 하자는 방법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우리가 누가 되냐 그러면 예방 단계는 비병원성기 두 번째 누가 된다고 적극적이가 되는 거다. 두 번째는 초기 병원성기죠. 초기 병원성기에는 소극적 예방이에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근데 할머니랑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치료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것이 병원 가도 일주일, 병원 안 가도 일주일이에요. 그럼 병원 가게 되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감기 걸렸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 말고 얼른 나가서 운동하고 밥 먹어라 이런 말 하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균이 들어갔지만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밥맛도 있지요.
그러면 밥을 먹게 되면 균이 들어온 걸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물리치면 안 걸리는 거니까 되고,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약해서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소극적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숙주의 면역 강화 이런 게 있죠. 특수 예방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죠. 불연성 감염이 오고 현성 감염이 뭔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 중요시해지고요. 이것은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은 옆에 중요시해지고 조기 집단 검진이 되는 거죠. 반면에 4단계는 누가 된다고요? 현성 질환자 또는 발현성 질환이지요. 그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현성은 뭐고 현성은 뭐냐 그러면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호흡기 쪽이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호흡기 쪽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러는 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현성 질환자, 발현성 질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현성은 균이 들어왔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전문가인 의사만 알 수 있는 것이 불현성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불현성 감염기는 또는 불현성 환자는 조기 진단, 집단 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현성 질환자는 너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죠. 이랬을 때 치료하는 거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중간 불 있잖아요. 한 잔씩만 외우면 거기 가서 답을 찍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불현성은 중증을 예방해 온 거죠. 중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반면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발현성은 누가 된다고요? 이빨 뽑을 때 발치하잖아요. 또는 현성 질환자 치료하는 거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회복기는 재활인데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거 반드시 외우시고요. 레벨과 클리커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말 뜻이 이거예요.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타내는데 1단계는 비병원성계예요. 이때는 균이 안 들어올 때인데 적극적 예방이다 이 소리죠. 적극적 예방. 그래서 아예 안 걸리게 하는 모든 우리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단계는 초기 병원성계죠. 초기 병원성계는 소극적 예방이라고 보면 되겠고 소극적 예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3단계는 누가 되는 거냐? 3단계는 적극적 예방, 적극적 예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소극적 예방이 되는 거죠. 소극적 예방이고 그럼 소극적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영양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이거를 물리칠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그 병에 다운될 수가 있죠. 이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 예방 같은 경우에는 예방 조치를 잘하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아플 수 있고 잘못하면 누가 된다고요? 현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을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숙주의 특수 예방 여기 아까 숙주의 면역 강화라는 것은 우리가 특이 면역 예방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때 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왜 병원에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수술실에 갔는데 환자가 거기 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있는 그거를 수술하다 의사가 만약에 눈으로 들어갔다. 그럼 눈으로 들어갔을 때 균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것이 걸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자리 잡기 전에 뭐가 되냐면 항바이러스 같은 걸 투여하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균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자리 잡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대처 이런 것들이 일명 항체 같은 거 넣어주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비형 간염이 걸렸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그 비형 바이러스를 우리가 혈액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아기가 그거를 가져갔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항체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항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항체를 넣어줘서 일명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특이면역, 비특이면역은 아까 영양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반면에 3단계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죠. 불연성 감염기인데 불연성이 뭔가 얘기할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균은 들어갔지만 증상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중증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데 조기 진단과 집단 검진이에요. 그럼 원래 집단 검진이란 말은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나중에 또 우리가 왜 보건행정 파트에서 얘기를 할 건데 공중보건학에서 우리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된 것이 1989년이죠. 1989년이 생각 안 나면 1988년 88올림픽 있죠. 88올림픽 1년 뒤라고 생각하면 돼요.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직장인들 500명 이상 직장인들을 먼저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날 잡아가지고 4월 달에 날 잡아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던 이런 관행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책들에 집단검진이라고 나와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가 2000년 직장과 지역이 통합되면서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지역이 통합되면서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잖아요. 가입자들은. 그랬을 때 이것이 일명 혼자 가요. 그런데 관행상 집단검진 이렇게 하는 건 옛날 말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볼 때는 관행이라는 것도 무시 못해요. 이렇게 나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진단, 집단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발현성 질환자, 임상질환자요. 현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현성질환이라고 보지요. 그럼 이 현성질환이라는 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악화를 방지하게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해가 안 가면 어떤 거냐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이래더라. 그럼 이제 조기검진에서 고혈압이 나왔지요. 그렇죠? 그럼 이 고혈압이 왔는데 아들내미 딸내미가 공부하는데 안 하고 엄마를 살살 약 올렸는데 약 올려가지고 엄마가 승질나니까 혈압으로 팍 쓰러졌지요. 쓰러졌는데 우리 엄마 쉬워하시네 이러면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나갔다가 쓰러진 거를 보고서 엄마가 쉬워하시는 줄 알고 나갔다 와보니까 엄마가 그냥 그 상태로 있더라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아까 고혈압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면 쓰러질 수가 있죠. 쓰러져가지고 마비가 되는 것을 뇌졸중 그런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조기 진단 받아서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누가 되냐 그러면 쓰러졌다. 이랬을 때는 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중증을 막기 위해서 조기 진단했고요. 그 다음에 현성 질환이 됐죠. 아들내미 딸내미가 약을 올려서 쓰러졌죠. 그러면 얼른 그게 시간과 싸움 그러잖아요. 병원 실려갔을 때 악화를 방지해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마비 상태로 된 상태다. 그럼 이것을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재활치료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엄마나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생산하던 분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분이 누워 있으면 그분은 벌써 생산해서 하나 크게 보면 마이너스지요. 우리는 나라도 개인의 집과 똑같다고 치면 돼요. 가정에 어떤 한 가정에 환자가 많으면 그 집안은 망해요, 흥해요. 망하지요. 경제적 파탄 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는 흥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되냐 그러면 엄마가 아파 누워 있으면 마비가 됐으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경제활동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뭐가 되냐 국가에 기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활활동을 안 하게 되면 엄마니까 누가 돼요? 자식이 거기 하나 항상 뭐 간호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자식도 경제활동 못해. 엄마도 못해.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둘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지요. 그럼 이걸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국민이 부양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악화가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악화를 방지하게 치료했는데 재활이 안 들어왔다. 아니 이렇게 마비가 됐다. 그럼 누가 된다고요? 여기서 재활치료하는 거죠. 회복기 때 뭐라는 거냐 그러면 회복기 때 재활치료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재활을 왜 하는 거냐? 사회 환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공중보건은 옮기지 않는 질환이라 했었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이해를 쉽게 하라고 고혈압을 가지고 뇌졸중 왔을 때 재활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은 쉽게 이해를 하라고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리예요.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 있지요. 한쪽 다리가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는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 아기들이 소아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요. 팔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60년, 70년대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0년 넘게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구인들 중에서 마비, 아까 불구를 없애는데 가장 귀한 예방접종 찾아라 그러면 폴리오 바이러스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폴리오 바이러스는 마비를 일으키는데 일으키지 않게끔 기여한 예방접종이 하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게 되면 현성이 있겠고 불현성이 있어요. 나중에 폴리오 바이러스는 감염성 지수가 0.1%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지수가 0.1%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1000명한테 뿌리면 바이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1명만 형성돼요. 이게 폴리오 이꼴 소아마비의 특징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균이 1000명한테 뿌리면 1명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폴리오 균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 뭐 여기 초기에 있었다. 잘하면 안 걸릴 수가 있지요. 그랬는지 마비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엄마가 거기 마비 치료를 했는데도 마비가 됐다고 치게 되면 자식이니까 계속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자식이 만약에 폴리오에 안 걸렸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일순환은 없어지는 거죠. 엄마가 옆에서 간호해야 되니까 엄마의 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폴리오는 영구마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약하게 왔다 그러면 재활치료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밥을 먹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엄마는 일손을 경제활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다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레벨과 클리커 교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재활은 어느 단계에 속하는 거냐? 5단계죠. 5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4단계지요. 그 작년에 불연성 감염은 예방 단계가 누가 된다고요?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이 소리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에서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불연성 감염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진단, 집단 검진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현성이다 또는 발현성이다 그럼 누가 된다고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다. 몇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4단계. 그 다음에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단계지요. 재활치료는 어디에 들어가야 5단계지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옛날엔 안 하더니 요즘 잘 나더라니까 이렇게 나고요. 그럼 이제 현대 와서는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밑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박스 밑에 보세요. 예방치료 재활까지 포함한 것을 중요 표시해 두시고 예방뿐만이 아니고 치료, 이때 치료는 조기 치료예요. 재활까지 포함한 이것을 뭐라 하냐면 포괄보건의학이라 그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포괄보건의료 또는 포괄보건의학 하게 되면 재활뿐만이 아니고 치료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 표시해주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예방대책 있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방 단계가 아니고 예방대책에는 광의적이 있고 협의적이 있는데 광의적 넓은 거 좁은 의미가 있고 협의적은 좁은 의미죠. 협의적 예방은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써요? 치료, 재활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예방은 동그라미 1번부터 가번부터 누가 되냐 그러면 다번까지 있죠. 묶어 중요 표시해주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럼 이것은 대충 보면 이렇게 되죠. 레벨과 클리커 일단 그거 먼저 외우자고요.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레벨과 클리커 교수가 얘기한 거를 현대 와서 20세기, 21세기를 다 현대라 그러는데 190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현대 이꼴 발전기 그런다 이 소리죠. 근데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거와 비슷하게 1차 예방은 누가 된다고요? 이거 묶으면 똑같은 거지요. 아예 안 걸리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묶으면 1차 예방과 비슷하죠. 1차 예방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묶으면 누구랑 비슷해요? 2차 예방과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5단계가 누가 된다고요? 3차 예방과 비슷하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차 예방은 머리 아프게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안 아플 때 오래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모든 행태들을 다 1차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방접종할 때 우리가 바늘로 찌르고 돈 들여서 찔렀을 때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 그래요. 아예 안 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걸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방접종하는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럼 예방접종이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아까 환경위생하게 되면 소화기 질환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꿨다든지 파리 근접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을 소독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 철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거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모자 보건, 안전띠 매고 이러는 것들은 누가 된다고요? 1차 예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2차 예방은 2차 예방은 조기 진단, 여기 조기 진단 어디 갔냐 그러면 조기 진단. 집단 검진 또는 조기 치료. 이때 치료는 조기 치료가 되는 거. 이것이 2차 예방이죠. 그래서 3단계, 4단계 묶으면 2차 예방과 유사하죠.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누가 된다고요? 재활. 그럼 재활을 왜 하는 거냐 그러면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거다 이 소리죠. 그렇게 묶어서 중요 표시해두라 이 소리죠. 작년에 뭐라고 났었냐 그러면 2015년에 2차 예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죠. 헷갈리라고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럼 내시경 검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초기 검사, 장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거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조기 검진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몇 단계에 들어가는 거냐, 몇 차 예방이냐, 이렇게 몇 단계냐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기 검진하니까 3단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3차 예방이냐 그럼 누가 된다고요? 2차 예방이 되는 거죠. 2차 예방.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는 게 아니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기 검진이라 그런 게 아니고 위내시경을 했다, 장내시경을 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예방이 되는 거죠. 2차 예방. 만약에 단계로 말하면 누가 된다고요? 3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문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헷갈리라고 위내시경을 했다 또는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러면 담배 피워도 위암도 걸릴 수가 있죠. 하나 차절한 폐암이지만 담배는 모든 암을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 내시경 검사를 했다. 어느 예방이냐,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그럼 누가 된다고요? 2차 예방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3차 예방은 아까 재활. 그럼 재활에서 사회 복귀시키는 것이 3차 예방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째 보세요. 보건의료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배웠을 것이고, 그 예방 차원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은 됐지요. 그런 다음에 누굴 떼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보건의료를 해야 돼요. 보건은 예방이고요. 예방이고 의료는 치료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1차 예방,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이렇게 됐죠. 보건의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는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는 1차 예방 더하기 풍토병 관리와 일상적인 질병 치료 더하기 일상적인 질병 치료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중요 표시해주고. 그러면 1차 예방은 아까 외울 필요 없다 그랬었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이의 안 걸리라고 하는 모든 행태가 1차 예방이죠. 그럼 1차 보건의료는 1차 예방 더하기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1차 예방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거기 첫 번째 보세요. 어디 중요 표시하는 거냐 그러면 풍토병 관리 중요 표시해주고 다음 줄에 일상적인 질병 치료가 있죠. 이렇게 중요 표시해 두세요. 그럼 풍토병 관리라는 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일명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특정한 지역에서만 걸리는 것을 풍토병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기 공중본에 할 텐데 이것을 지방병적 그러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쥐와 관계된 거에서 렙토스피라증이 있고요. 그래서 렙토스피라증도 쥐가 관계되니까 도시인들이 많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렙토스피라증도 있고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현재 말하는 것은 신주군 출혈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엔 유행성 출혈열 그랬는데 지금은 신주군 출혈열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 질병은 저 강원도 가기 전에 소금강이 있죠. 철원 가기 전에 거기 한탄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 이 지형상 봤을 때 옛날에는 신주군 출혈열 이꼴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는 진드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의학자가 1987년에 쥐의 오줌이나 타액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라 그러냐면 신주군 출혈열의 병원체는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한탄강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한탄 바이러스 이렇게 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서울 사람이 많이 걸려요?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이죠. 이것도 하나의 풍토병이 가을철 풍토병. 그러면 이 유행성 출혈은 봄에도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이 많지요. 그럼 이것도 가을철 풍토병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거기 양증병 이꼴 쯔쯔가무시병 이꼴 양증병 진드기가 옮기는 거 있죠. 이런 질환들이 곤충과 섭독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일명 가을철 풍토병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주민들한테 걸리는 이 질병이 풍토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1차 보건의료는 1차 예방 더하기 풍토병과 일상적인 질병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누굴 또 외워야 되는 거냐 그러면 2차 보건의료는 아주 틀리죠. 그럼 어떻게 오는 거냐면 첫 번째 중요표시 해주세요. 응급동그램 치고 중요표시 해주고 그 다음에 급성질환자 중요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원 치료 중요표시 해주세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형제나 자매간은 잘 싸우지요.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가 안 계시면 또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협동을 하는 것이 형제나 자매죠. 그럼 동생이 매일 내 말을 안 들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안 계실 때 아프거나 그럼 또 도와주죠. 이게 형제나 또는 뭐예요? 저기 자매 이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동생이 예를 들어서
맨날 나를 약을 올리고 내 말을 안 들어서 밉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안 계시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럼 식중독이라는 말은 저기 3장 가서 식후에서 할 건데, 식중독은 음식을 먹게 되면 빨리 발생하는 것은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지 6시간, 평균 3시간이 발생하거든요.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토하고 싸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가 된 걸렸다. 예를 들어서 뭘 먹었는지 토하고 싸고 막 이른다 그러면 평상시 때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너 내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러고 대비두진 않지요. 그러면 내 동생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얼른 뭐가 되는 거예요? 119 부르지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중독 환자 내 동생이 걸렸다고 쳐요. 그럼 이것이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급성이지요. 급성은 응급을 다투는 거지요. 그럼 응급을 다퉈서 119 불러서 병원 갔더니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이 있겠고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 감염형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알아요. 근데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앓거든요. 그렇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 소리죠. 그냥 연관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 동생 보게 되면 응급 환자예요. 식중독. 응급 환자인데 식중독에 걸렸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이것이 식중독이니까 급성이지요. 급성. 그럼 이제 급성이니까 119 불러서 어디를 싣고 갔어요? 병원으로 싣고 갔더니 거기 가니까 하루 이틀 뭐가 된다고? 입원하라지요. 그래서 응급환자, 급성, 입원 환자 관리가 누가 된다고요? 2차 보건의료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3차 보건의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3차 보건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아까 여기 아까 1차 보건의료는 1차 예방을 했잖아요. 여기에 3차 예방에 들어가는 재활이 있죠. 재활. 3차 보건의료에 들어갔던 아까 지워졌네. 여기 보게 되면 5단계에서 재활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재활. 아까 있어 지웠잖아요. 재활이 있지요. 그러면 재활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오래오래 우리나라 법적으로 말하면 30일 이상 지나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 요양병원, 그래요. 장기 요양병원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엔 그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만성이냐 급성이냐 이렇게 해서 따지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재활치료하는데 병원을 갔더니 거기가 누가 된다고요? 만성질환자지. 아까 푹 맞았다. 재활치료하는데 이게 돌아오는데 마비가 된 거를 몇 년씩 걸리기도 하지요. 영원히 안 돌아오기도 하지만 1년 또는 2년 해서 재활치료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3차 보건의료는 재활, 동그라미 치고 중요부시해지고 노인, 지금 치면 다 중요부시해 두세요. 장교양, 만성질환자, 다음 줄 보게 되면 노인성 질환의 관리에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재활을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활하는 것은 만성질병이죠. 만성질병은 어디로 가요? 요양병원으로 가죠. 장기 요양병원으로 가잖아요. 장기 요양병원에 가면 노인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은 없죠. 거기다 누가 된다고? 노인이죠.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는 이것이 3차 보건의료죠. 그 다음에 만성 요양병원, 장기 요양병원이죠. 노인 케어에 좋은 것이 3차 보건의료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그다음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머리 아프게 다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레벨과 클리커가 얘기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는 누가 된다고요? 비병원성기, 적극적인 예방이죠. 2단계는 초기병원성기, 3단계는 누가 된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불연성 감염자인데 조기 검진하자고 하는 거죠. 반면에 4단계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현성이 됐어요. 현성이 됐는데 누가 되냐 그러면 악화를 방지하여 치료하는 거고 5단계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재활치료하는 거지 회복기 때. 그래서 1단계, 2단계 묶으면 대충 누가 돼요? 1차 예방이죠. 그냥 머리 아프면 1차 예방은 아예 안 걸리려고 하는 모든 행태. 2차 예방은 누가 된다고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되는 거지요. 근데 옛날 관행상 집단 검진 이런 말도 썼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누가 된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3차 예방은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거죠. 반면에 1차 보건의료는 1차 예방 더하기 풍토병 관리와 일상적인 질병 치료죠. 간단한 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보건의료는 아까 내 동생이 응급이다. 그럼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병은 급성이냐 만성이냐 그러면 급성이 되는 거죠. 병원에 119 싣고 갔더니 하루 이틀 입원하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차 보건의료는 재활치료하는 데 갔더니 거의 다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치매라든지 또는 누가 된다고요? 여러 가지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개 풍 있어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죠. 젊은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성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장기 요양병원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에오라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서 불연성과 현성 질환자 왼쪽에 다 외웠지 이렇게 묶어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불연성과 그 다음에 저기 현성이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감염이 실패할 것인가 이건 저 질병 파트가 쌀 것인데 여기서 대충 한번 얘기하게 되면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는 균의 침입구를 못 찾으면 감염이 실패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보게 되면 성공할 것인가 할 때는 침입구를 잘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흡기는 콧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소화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 소장, 대장을 거쳐가는 거다 이 소리죠. 이랬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침입구를 못 찾으면 일명 피부질환이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일명 피부질환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럼 침입구를 찾았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불연성과 현성이라는 건 누가 되냐 그러면 감염이 됐다는 건 균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을 때 증상에 따라서 불연성과 현성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럼 불연성 여기다 조금 더 앞으로 쓸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되냐 그러면 감염이 그러니까 쉽게 불연성은 균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감염에 여기서 실패를 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했을 때 침입구를 잘못 찾으면 아까 피부질환이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감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침입을 성공했다. 침입구를 잘 찾으면 성공한 거지. 여기에서 불연성 증상이 누가 눈으로 봐도 없는 사람이 불연성 현성 질환자 이꼴 발현성 이거다 이 소리죠. 불연성 감염자 불연성 환자 현성 질환자 일명 누가 임상 질환자 이거다 이 소리죠. 이랬을 때 불연성이 됐다는 건 첫 번째 병원체 양이 양적으로 적었다 이 소리죠. 병원체 양이 적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병원력이랑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려 그러면 일단 균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것을 감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가 병원력이 있어야지 현성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병원력에 따라 좌우되는 거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는 동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다 이 소리죠. 순서가 균에도 있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병원체 양이 적으면 현성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소리죠.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들어가야지 현성이 되는데 9마리가 또는 8마리가 들어갔다면 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력이 낮았다든지 이거는 질병의 특징이 다 틀리죠. A라는 질병, B라는 질병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숙주가 부분적으로 면역이 돼 있으면 현성이 안 되고 불현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공중보건학에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옮기는 질환이라 그러면 불현성이 요주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찍을 때 이것도 장난 났던 거예요. 우리가 불현성은 만약에 옮기는 전염병 환자가 불현성이 됐다 그러면 요것이 남한테 퍼뜨릴 확률이 높지요.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한테 가는 걸 꺼리고 상대방도 내가 오는 걸 꺼리지요. 근데 불현성은 균이 들어갔지만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꺼리지 않고 나도 상대방한테 가는 걸 꺼리지 않지요. 이렇게 걸리는 것이 일명 불현성이 남한테 옮기는 거 요주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 불현성 환자가 더 많아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요것이 요주인물로 공중보건학에서는 답을 많이 찍는다 이 소리죠. 불현성 환자, 불현성 감염자 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성이 되는 건 첫 번째 병원체 양이 뭐예요? 많았어요. 현성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 소리죠. 두 번째는 병원력, 현성을 일으키는 병원력이 높았다 이 소리죠. 그다음 세 번째, 숙주가 면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돼요? 현성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주위에는 불현성이 많기 때문에 불현성이 더 요주인물로다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성은 여기서 알아둘 것이 증상만 없다 뿐이지 할 짓은 다 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첫 시간이라 빨라서 못했으면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WHO가 발족된 게 1948년 4월 7일. 4월 7일은 나중에 또 읊을 것이고 세계보건일이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 그다음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는 조직적으로 공동으로다가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때 공중보건 정의가 질병 예방.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죠. 사회적 효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 목적 아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할 때는 전체 주민을 뜻하는 거지 혼자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진단은 뭘 한다고요? 보건통계. 1단계, 2단계, 3단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1차 보고 느려, 2차 보고 느려, 3차 보고 느려. 다 외웠죠?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면서 바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10분을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